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험 출제에 반영되는 동영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수업한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식품과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참고를 하실 거면 몇 쪽이냐면 50페이지부터입니다. 50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PPT가 좀 슬라이드가 많은데 많이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 성분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과자를 먹을 때나 뭐 라면 혹은 어떤 아이스크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들 먹을 때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먹나요? 대부분 확인을 안 하겠죠. 선생님은 그래도 확인을 좀 하면서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양을 너무 과다 섭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뒤에 그 식품 뒤에 봉지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영양 표시 제도는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표시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영양 성분표가 무엇인가?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뒤에 보면은 1회 제공량 뭐 몇 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 1회 제공량은 몇 그램인데 총 지금 이 뭐 과자가 굉장히 좀 큰 봉지의 과자다. 그런 경우는 뭐 총 5회 제공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큰 봉지를 샀는데 과자 새우깡 같은 경우도 조그만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 봉지를 샀는데 무조건 과자 한 봉지는 하루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자 한 봉지를 샀으면 만약에 2회 제공량이라고 되어 있으면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먹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영양 성분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양 성분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죠. 균형 잡힌 어떤 영양 섭취를 위해서. 그래서 뒤에 있는 영양 성분표를 보고서 부족한 영양소는 섭취를 늘려야 되고 또 과잉 섭취하는 건 줄여야 되니까 내가 너무 과잉 섭취하고 있다 싶은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두 개의 성분표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영양소 함량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 성분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실 따져보는 게 우리 이번 시간의 목적이긴 한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 많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양 성분표에는 일단 1회 제공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1회 제공량이 80g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있나 봐요, 얘는. 그래서 총 2회 제공량이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영양 성분표에 해당되는 식품이 2회 제공량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열량이 일단 기본으로 나와 있고 이 열량을 발생시키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걔네들이 몇 프로 정도로 차지하고 있느냐를 이런 식으로 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뭐 몇 프로씩 있다. 이거 프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어떤 성인의 성인의 하루의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있고, 그러니까 탄단지 이렇게 세 가지가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열량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랜스 지방도 있네요. 이 식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주 미량으로 뭐 콜레스테롤, 나트륨. 근데 콜레스테롤이 미량이긴 하지만 미리그램은 굉장히 미량이죠. 하지만 콜레스테롤 섭취 자체가 하루에 권장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식품 하나로 콜레스테롤 27%를 벌써 차지해 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양 성분, 아까 선생님이 봤던 것처럼 영양 성분은 탄단지 이렇게 되는데, 뭐 에너지를 내는 건 탄단지고, 그 외에 뭐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런 것들도 다 영양 성분으로 묶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다 총칭해서 영양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런 항목들로 지금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거는 조금씩 그냥 지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영양 성분표에 지금 열량이 나와 있는데요. 열량. 이렇게 열량이 나와 있는데, 열량을 보시면, 3대 영양소,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열량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총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램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램당 4kcal입니다. 동일하게 탄수화물과.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램당 9kcal의 열량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 있다면 지방이 내는 열량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것들은 지금 예가 나와 있는 건데요. 탄수화물 46g이라면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내느냐?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니까 탄수화물 46g 같은 경우는 곱하기 4를 해서 184kcal의 열량을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열량을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램당 4kcal니까 총 5g이 있다면 여기에 4를 곱해서 20.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램당 9kcal를 낸다고 했으니까 지방이 만약에 9g이 있다면 여기에 9를 곱해주면 81kca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양 성분표에서 탄수화물은 46g, 단백질은 5g, 지방은 9g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영양 성분표가 부착된 이 식품의 최종 열량은 285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각각의 영양 성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일단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넘기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에 동일한 식빵이 있을 때 영양 성분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영양 성분의 비교를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밀가루 식빵이랑 흑미 식빵이 있는데 이들의 열량만 이렇게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밀가루 식빵은 162kcal이고요. 흑미 같은 경우는 380kcal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지금 흑미 식빵이 더 살찌는구나. 칼로리가 더 높구나. 열량을 더 많이 내는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회 제공량이 지금 달라요. 1회 제공량. 봐봐요. 지금 밀가루 식빵 같은 경우는
1회 제공량당 함량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근데 1회 제공량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60g이라고 했거든요. 60g. 그러니까 60g당 이렇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흑미식빵 같은 경우는 100g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g당.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비교 기준이 다른 거예요. 흑미는 100g일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물리나 수학에서 단위를 맞추듯이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양을 맞춰줘야 동일한 양으로 얼만큼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영양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을 동일하게 맞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게요. 일단은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위에 있는 밀가루랑 흑미 식빵 중에서 얘가 지금 밀가루 식빵이고요. 지금 이 아이가 흑미 식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영양 성분들 중에 탄수화물을 비교해봐라 라고 한다면 탄수화물은 지금 30g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밀가루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30g 포함되어 있고 흑미 식빵 경우는 탄수화물이 68g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 기준치가 다르죠. 지금 밀가루 식빵에서 30g, 탄수화물이 30g 있는데 이건 60g당 30g이에요. 하지만 흑미 식빵은 100g당 68g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주려면 어느 한쪽에 그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즉 흑미 식빵을 60g으로 맞추던지 아니면 밀가루 식빵을 100g으로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동일한 양으로 맞춰준 다음에 탄수화물의 함량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100g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밀가루 식빵을 100g이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니까 밀가루 식빵을 100g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이게 그러면 밀가루 식빵에서의 지금 이 계산식이 밀가루 식빵에서의 탄수화물 함량이에요. 맞죠? 탄수화물 함량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밀가루 식빵에서는 지금 이 비례식 여러분들 다 할 줄 알죠? 밀가루 식빵은 60g일 때 30g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맞죠? 그러면 100g일 때 몇 g 있느냐? 지금 A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탄수화물의 g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비례식만 잘 세우고 나면 계산은 쉽잖아요. 우리 계산하는 방법 알죠? 이거 안에 거 2개 곱하고 밖에 거 2개 곱해서 는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결국 A 값은 50g이 나오는 거예요. 즉 밀가루 식빵 같은 경우는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50g이 있는 거고 흑미 식빵은 100g 기준으로 68g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봤을 때와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흑미 식빵의 탄수화물의 함량이 더 많긴 많은데 이 값을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탄수화물의 함량이 2배 이상이다 이게 아니죠. 이해되겠습니까? 밀가루는 50g이고 흑미 같은 경우는 68g이니까 2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위를 맞춰서 이 기준 양을 맞춰서 비교를 해줘야 한다는 거.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열량도 하는 거예요. 열량 같은 경우는 이게 위 앞에 게 밀가루죠. 밀가루 식빵 160이고 흑미가 380인데 이렇다고 해서 이것도 뭐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다시 밀가루를 100으로 맞춰볼게요. 밀가루 원래 60인데 100으로 맞추면 60일 땐 162kcal고 그럼 100으로 맞추면 얼만큼이냐 그렇게 해서 A를 구해보니까 270kcal인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화면을 정지해놓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이라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열량을 비교해 보니까 100g 기준으로 밀가루 식빵 같은 경우 100g 기준으로 해보니까 270kcal예요. 즉 270kcal 대 아이고 왜 이래요? 270kcal 대 지금 380kcal인 거잖아요.
맞죠? 이게 밀가루 식빵이고 이게 흑미 식빵. 그래서 2배를 넘는다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나트륨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나트륨은 60g일 때 270mg이야. 그리고 흑미는 100g일 때 690mg이니까 지금 밀가루를 100으로 맞춰보면 똑같이 방정식, 어떻게 보면 비례식인데 결국 방정식이죠. 그래서 60g일 때는 270이었는데 나트륨이 100g일 때는 얼마인가 또 A를 구해보니까 4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50대 690으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70대 690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먹는 식품 2개를 같은 종류, 예를 들면 치즈면 치즈 종류별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비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그러니까 둘 다 100g이나 둘 다 뭐 50g 이런 식으로 기준치가 동일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기준치가 다르면, 그러니까 제공량이 다른 상태에서 이 함량이 제시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써서 다 환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품에 대해서 먼저 봤고, 이 식품들로 인해서 우리 체형, 달라지는 체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달라지는 체형에 대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식품들로 얻어지는 에너지 같은 내용들로 이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과 또 너무 마른 사람, 둘 중에 둘은 모두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평균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아주 그 영양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먹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겠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영상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없겠죠.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에너지 섭취량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실제 어떻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하는 걸 배우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당연히 에너지 섭취량이 그럼 소비량보다 많은 경우는 섭취량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살찌겠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되는 거, 그걸 영양 과다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소비량이 더 많아.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이게 심해지면 영양 실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영양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일 대사량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1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을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다 통틀어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되는 거예요. 1일 대사량.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또 뭐냐?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초 대사량.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혹은 누워 자고만 있어도 에너지는 소비되게 돼요. 그게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실제 막 활동을 해요. 막 움직이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 그러한 에너지량을 활동대사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에너지량이 뭐냐면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더한 게 결국 일일 대사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에너지 섭취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 에너지 섭취량. 당연히 에너지 섭취량은 어렵지 않죠. 그냥 내가 먹은 거에 열량들 다 더하면 돼요. 하루 동안 내가 하루 동안 24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 동안에 섭취한 에너지에 이 칼로리를 다 더하면 일일 에너지 섭취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죠. 쌀밥 한 공기는 300kcal이고 감튀 한 봉지는 284kcal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루 동안 쌀밥 2공기 먹었고, 그 다음에 배추김치 2접시를 먹었고, 불고기를 1인분 먹었고, 된장찌개 1인분 먹었고, 햄버거 1개, 탄산음료 2캔, 닭튀김 4조각 이렇게 먹었다면 이거에 해당되는 칼로리를 다 더해주면 돼요. 쌀밥은 한 공기에 300이니까 600이 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배추김치는 안 나와 있죠. 배추김치는 안 나와 있는데 30 킬로칼로리인가 봐. 한 접시에. 그래서 2접시를 먹었으니까 60 킬로칼로리 더해주고, 불고기는 하나당 1인분에 385 킬로칼로리. 이것들은 당연히 킬로칼로리를 알아야만 하루 동안의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동지를 작성할 때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된장찌개 먹었고, 햄버거는 616이고요. 된장찌개 130, 탄산음료는 2캔이니까 한 캔에 몇이죠? 93가? 그 다음에 닭튀김은 716, 닭튀김 한 조각이 몇이죠 그러면? 아무튼 4조각이 716인가 봐.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량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먹은 거밖에 안 돼요. 사람은 실제 에너지를 실제 스스로 열량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먹어야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 다 더하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량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일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자,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활동 유형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있어요. 지금 밑에 보이는 이 표 보이죠? 이 표를 보면 잠을 자는 데는 1시간당 0.9kcal가 소모되나 봐요. 킬로그램당. 그 다음에 식사하기는 1.6이 소모되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걸 보고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한 소비량에다가 활동 시간과 몸무게를 곱해주면 돼요. 즉 만약에 잠잔 시간이 9시간이다. 만약에 잠잔 시간이 9시간이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 소비량은 0.9인데 9시간을 잤기 때문에, 그리고 몸무게가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80 이렇게 곱해주는 게 잠을 잔 데 있어서의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1일 에너지 소비량이니까 총 24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동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9시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10시간 했다. 그러면 공부하기는 1.9잖아요. 1시간당. 그래서 1.9에다가 10을 곱하고 또 80 곱해주는 거예요. 몸무게를. 그럼 벌써 19시간을 썼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드는 거니까 선생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농구를 남은 시간 동안 다 했어. 그러면 잠자고 공부하고 농구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잠자는데 9시간, 공부하는데 10시간, 그럼 19시간이니까 5시간 남았죠? 이걸 농구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농구는 8.4가 소비량이니까 8.4에 5시간 8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총 에너지 1일 동안 내가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눈치챘겠죠. 지금 여기서 더하기로 다 연결되는 과정에서
80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80은 앞으로 빼서 혹은 맨 뒤로 빼서 한 번에 다 계산한 다음에 한 번에 80을 곱해줘도 계산 답은 결과는 다르지 않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저 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0.9 곱하기 9 그렇죠? 그 다음에 1.9 곱하기 10 그 다음에 8.4 곱하기 5 하고 나서 이것들 전체 더하고 나서 여기에 곱하기 80 해줘도 같은 결과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잘 모르겠으면 일일이 그냥 일일이 곱해줘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잠자기 7시간, 식사 2시간, TV 2시간 하루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학생은 이야기를 2시간 했고 공부 9시간, 서있기, 빨리 걷기 1시간씩. 공부를 많이 하네요. 9시간. 공부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나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볼 텐데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구하려면 일단은 체중을 알아야 됩니다. 맞죠? 마지막에 체중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잠을 자는 데 있어서 7시간을 했는데 잠자는 데에 지금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0.9잖아요. 그러니까 0.9에다가 곱하기 7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식사는 아까 1.6이었죠. 1.6 그래서 2시간 했으니까 1.6 곱하기 2 TV 보기는 아까 1.1이었잖아. 그래서 근데 2시간을 했으니까 1.1 곱하기 2 이야기하기 아까 1.6이었거든요. 그러면 1.6에 2시간 했으니까 1.6 곱하기 2 공부하기 아까 1.9였거든요. 그래서 1.9에 9시간 했으니까 곱하기 9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었나 봐. 왜 서 있었을까요? 버스 기다렸나? 이제 서 있기는 2.1이에요. 그래서 2.1에 1시간 했으니까 2.1 곱하기 1. 그 다음에 빨리 걷기는 4.2예요. 그래서 4.2만큼 소비되는데 1시간을 했기 때문에 4.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까먹지 말아야 할 게 뭐죠? 그렇죠. 자, 선생님 색깔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체중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면 최종 나오는 이 값이 하루 동안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일일 에너지 소비량.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아까 일일 에너지 섭취량은 내가 하루 동안 먹는 음식들 다 칼로리 더하면 되는 거고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자, 이런 방식으로 1시간당 소비되는 소비량이 있고 거기에 몇 시간을 했는지를 곱해주고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 체중을 곱해주면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첨부한 활동지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안에 보면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어제를 떠올려도 되고요. 그 전날을 떠올려도 돼요. 딱 하루 동안에 섭취한 거 정확하게 적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소비량도 정확하게 적어서 계산해보는 활동지를 선생님이 첨부해 놨으니까 꼭 한번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할 내용들이 많지만 선생님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한 대로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도 다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